이 말만 들어도 어떤 분들은 설마 그럴 리가 있나? 라고 고개를 갸웃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충격적이고 또 분명합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국방 기술의 심장부, 그러니까 F-35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패트리엇 미사일, 심지어 인공위성 네트워크까지 모두 결국 한국 반도체와 소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F-35의 경우를 보죠. 이 기체가 하늘을 지배한다는 말은 AESA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초고속 데이터 연산이 가능한 반도체가 필수인데 그 공급의 70% 이상이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 나옵니다. 즉, 미국이 전장에서 눈을 뜨고 귀를 열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서울의 팹라인이 돌아가기 때문이란 얘기죠. 저도 동의하지만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F-35나 미사일 시스템만이 아니라 미국이 최근 주력으로 밀고 있는 네트워크 중심전 전체가 한국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미군은 지금 전장을 데이터로 통합하고 AI 기반 지휘 체계를 확대하려 합니다. 그런데 AI 서버,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전부 HBM4 같은 초고대 역폭 메모리에 의존합니다. 이걸 누가 만들죠? 바로 하이닉스와 삼성입니다. 인텔은 칠라노조차 안정적으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 내 파운드리들은 EUV 장비 운용 능력조차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아니면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자급자족을 외쳐도 실제로는 한국의 기술줄에 묶여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가 미국에게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세계의 군수공장이라고 불리던 나라가 이제는 서울의 공장 불빛 없이는 총알 하나, 칩 하나 제대로 못 만든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니 자존심이 뭉개지는 거죠. 게다가 최근 조지아 사건을 보셨을 겁니다. 미국이 한국 엔지니어들을 무리하게 체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월가가 먼저 휘청이고 나스닥이 순식간에 마이너스 5% 이상 폭락했죠.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깨달은 사실은 한국의 두뇌와 기술이 없으면 미국의 국방, 산업, 그리고 금융까지 함께 흔들린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연쇄 반응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적 이유로 반도체나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한다면 과연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경제 제재를 가할까요? 군사적 압박을 시도할까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한국만이 EUV용 포토레지스트, 초고순도 웨이퍼, 희귀가스 공급까지 전부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과거 이런 소재를 무기로 한국을 흔들려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국산화에 성공했고 오히려 일본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잃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반도체 소재에서도 한국에 뒤처져 있고 중국은 여전히 미세 공정 진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압박을 시도하면 그 피해는 결국 워싱턴 자신에게 돌아올 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미국은 이제 선택지가 없습니다. 존중하거나 아니면 무너지는 것뿐이죠. 실제로 미 국방부 내부 보고서를 보면 향후 10년간 국방 첨단 장비 생산에서 한국산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어렵다는 결론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자립을 외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삼성과 하이닉스 라인에 우선 공급 계약을 맺지 못하면 무기 개발 자체가 지연된다고 합니다. 이미 차세대 극초음속 요격미사일 개발이 반년 이상 늦춰진 이유도 필요한 연산 칩 확보가 지체되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진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걸까요? 워싱턴이 아무리 큰 소리쳐도 실질적인 생명줄은 서울이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산업적 우위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힘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바다를 떠다닐 수 있어도 그 내부의 무인 전투체계나 레이더, 미사일 유도 시스템이 한국 칩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세계 최강 군대의 온오프 스위치를 손에 쥔 셈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위상은 이미 G7을 넘어선 새로운 전략 강국의 위치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이 표현이 다소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미 현실로 굳어진 사실입니다. 미국은 입만 열면 우리는 독립적인 기술 강국이다라고 외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들의 모든 최첨단 시스템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방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 모두 한국산 HBM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워싱턴은 여전히 자신들이 세계 질서를 주도한다고 착각하고 있죠. 아이러니컬하게도 자립을 외치는 나라가 가장 깊게 의존하는 대상이 바로 서울이라는 점. 이게야말로 세기의 역설 아닐까요?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최근 화제가 된 챗GPT까지 모두 한국산 HBM을 기반으로 구동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AI 초강국을 선언하며 전 세계의 기술 리더십을 과시하지만 정작 그 뒷단에서 돌아가는 칩은 한국 기업들이 만든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단 하루만 수출을 제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리콘밸리의 데이터 센터는 멈추고 인공지능 연구개발은 즉시 중단되며 나스닥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이 단숨에 수천억 달러 증발할 겁니다. 이게 바로 줄에 묶였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미국 정치권 내부에서도 이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한국이 칩을 잠그면 우리의 AI 프로젝트가 6개월 내 붕괴한다고 말합니다. 국방부 보고서에도 같은 내용이 언급됩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관세를 무기로 한국을 흔들 수 있다고 믿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죠. 과연 누구의 목줄을 쥐고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오히려 한국이 언제든지 스위치를 내릴 수 있는 위치라면 진짜 힘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는 여기서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완전히 무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여전히 막대한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만약 한국이 수출을 중단한다면 워싱턴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겠죠. 외교적 압박, 경제적 제재, 심지어는 동맹 균열까지 시도할 겁니다. 그러니 한국이 너무 자신만만하게 나서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하든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미국 쪽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대체할 수 있는 생산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아직 7나노 벽조차 못 넘고 있고 일본은 아예 파운드리 시장에서 경쟁력이 사라졌습니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죠. 결국 한국을 대체할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맹 균열을 시도해도 결국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닐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저는 카드를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 겸손하게 협력만 강조했는데 이제는 당당히 당신들이 우리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 말할 때입니다. 그래야 워싱턴이 함부로 관세나 압박 같은 무모한 수를 두지 못합니다. 사실 조지아 사건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자들을 억류했을 때 미국이 피해를 본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 자신이었습니다. 그 후로 트럼프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현재 글로벌 AI 산업 구조를 들여다보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챗GPT, 구글의 제미니,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AI, 그리고 엔비디아의 초거대 모델 훈련 도울 오브 디즈는 한국산 HBM, 즉 초고대역 폭 메모리 없이는 단 한 줄의 코드도 제대로 돌릴 수 없습니다. 미국은 스스로를 AI 최강국이라고 선전하지만 사실 그 AI의 심장은 서울과 이천, 평택에서 박동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HBM4, SK하이닉스의 HBM32 없이는 엔비디아의 GPU조차도 무용지물이라는 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죠.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죠. 엔비디아의 H100과 B200 GPU가
최근 전 세계 AI 기업들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칩들이 고성능을 발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GPU 자체의 성능 때문이 아닙니다. 그 뒷단에 연결된 HBM 메모리가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공급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HBM을 누가 독점 공급하느냐? 바로 삼성과 하이닉스입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한국에 올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협력 요청을 하는 것도 그 때문이죠. 미국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퍼부어도 반도체 메모리 경쟁력은 따라잡지 못합니다. 이건 이미 월스트리트 투자자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 한국이 HBM 수출을 제한한다면 과연 실리콘밸리는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지연 문제가 아닙니다. AI 연구가 중단되고 데이터 센터가 멈추며 나아가 미국이 세계에 내세운 AI 패권 자체가 무너질 겁니다. 실제로 지난번 하이닉스가 공급 일정을 일부 늦췄을 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내부 프로젝트가 동시에 연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러니 미국의 AI 산업은 사실상 한국의 손짓 하나에 운명이 달려있는 셈이죠. 저는 여기서 약간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물론 한국이 핵심 공급자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자체 AI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글의 알고리즘, 오픈AI의 모델 설계 능력, 이런 것들은 한국이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 한국 없으면 AI가 멈춘다는 말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 점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알고리즘이 있어도 그걸 돌릴 하드웨어가 없으면 단순한 수학 방정식에 불과합니다. 예컨대 오픈AI가 GPT-5 모델을 설계했다 하더라도 학습에 필요한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연산하려면 결국 GPU와 HBM이 필요합니다. 만약 하드웨어가 없다면 모델은 종이 위의 설계도에 불과하죠. 즉 소프트웨어 오이가 하드웨어 종속을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하드웨어의 심장부를 한국이 쥐고 있으니 한국 없이는 AI도 없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를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네요. 단순히 값싼 전기나 인프라 때문이 아니라 HBM과 반도체 공급망에 가까이 있으려는 전략적 판단이라는 거죠. 한국 내 데이터 센터에 직접 GPU와 메모리를 공급받으면 공급망 리스크가 줄고 프로젝트 지연도 최소화됩니다. 이건 사실상 한국이 AI 패권의 전초기지로 부상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미국이 자랑하는 인공지능 패권은 한국 반도체 위에 세워진 허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한국이 스위치를 내리면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픈AI도 엔비디아도 동시에 정전을 맞습니다. 20세기의 패권이 석유였듯 21세기의 패권은 반도체고 그 중에서도 HBM이 바로 새로운 석유입니다. 그리고 그 유전을 지배하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 국방과 AI 산업이 한국 반도체 없이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의 선기업이 바로 삼성입니다. 미국이 인텔을 자국 기술의 자존심으로 내세우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이미 정반대입니다. 인텔은 7나노 공정조차 안정적으로 소화하지 못하는 동안 삼성은 3나노, 나아가 2나노까지 진입하며 초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HBM4, 파운드리, 메모리 노을 분야에서 삼성이 사실상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고 있죠. 워싱턴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거대한 한국의 거인이 목줄을 쥐고 있다는 사실만큼 불편한 진실은 없을 겁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삼성이 단순한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삼성은 파운드리,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고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습니다. 다시 말해 칩을 만드는 회사 수준을 넘어 세계 기술 질서를 설계하는 회사로 진화한 겁니다. 미국의 군수기업들이 아무리 커봐야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처럼 무기 체계에 국한되지만
삼성은 민간과 군사를 동시에 움직이는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국방 AI에 필요한 칩, 민간 AI에 필요한 서버 칩,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올 오브 디즈가 삼성에서 시작되고 끝납니다. 워싱턴이 삼성을 협력자로 대우하면서도 동시에 통제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CHIPS 액트를 내세워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려고 수백억 달러를 퍼부었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텔은 계속 지연되고 TSMC 애리조나 공장은 인력 부족과 기술 격차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정부는 삼성을 텍사스 테일러에 불러들여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자립을 외치면서 정작 한국 기업 없이는 공장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 장면만 봐도 삼성은 이미 미국의 숨통을 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미국 내 공장을 지으면서 워싱턴의 약점을 잡히는 건 아닌가요? 미국이 언제든 법과 규제를 앞세워 삼성을 압박할 수도 있잖아요. 목줄을 쥔 게 삼성이라고 하지만 반대로 워싱턴이 강제로 규제에 올가미를 씌우려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리 있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조지아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미국이 기술자를 억류하며 압박하려 했지만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월스트리트가 흔들리고 나스닥이 폭락했으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을 흔드는 순간 미국 경제 자체가 타격을 입기 때문이죠. 즉, 워싱턴이 규제라는 올가미를 씌우려 한다 해도 그 올가미가 먼저 조이는 것은 미국 경제일 겁니다. 삼성은 단순히 외국 기업이 아니라 이미 미국 금융시장과 국방 시스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생명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삼성은 워싱턴에게 협력자이자 숙주입니다. 미국은 삼성이 없으면 생존이 어렵지만 삼성이 너무 강해지면 통제하려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균형은 확실히 한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제가 없기 때문이죠. 일본은 소재만 외쳤다가 한국의 국산화 앞에서 무너졌고 중국은 여전히 7나노의 장벽을 뚫지 못했습니다. 유럽은 반도체 공급망 자체가 부재합니다. 결국 미국이 택할 수 있는 길은 삼성과의 공존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성의 존재감은 크게 알지만 정작 SK하이닉스가 미국을 얼마나 압박하는지 깊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냉정히 말하면 하이닉스야말로 미국의 신경을 가장 곤두세우게 만드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DRAM, NAND, HBM에서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절대적이고 특히 AI 핵심 부품인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는 사실상 왕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엔비디아가 AI GPU 출하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확보하려 한 공급처도 삼성보다 하이닉스였습니다. 워싱턴 입장에서 본다면 보이지 않는 무기 같은 존재가 바로 SK하이닉스인 셈입니다. 특히 하이닉스의 HBM3E는 지금 전 세계 AI 훈련 데이터 센터에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엔비디아 H100, B200 GPU가 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HBM3E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사실상 하이닉스 독점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이닉스가 공급을 멈추면 AI 연구소에 불이 꺼진다는 얘기죠. 미국이 아무리 AI 리더십을 강조해도 하이닉스가 밸브를 잠그면 정전 사태가 벌어집니다. 워싱턴이 하이닉스를 단순한 기업이 아닌 전략적 위협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하이닉스가 늘 조용히 움직인다는 겁니다. 삼성처럼 대대적으로 투자를 알리거나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늘 기술로 말하는 회사로 남아있죠. 하지만 조용한 만큼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워싱턴이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결국 하이닉스 칩 없이는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아마존 AWS, 구글 클라우드 올 오브 디즈는 하이닉스 메모리를 전제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미국이 하이닉스를 바라보며 느끼는 불안은 언제 이 회사가 방향을 틀까? 라는 근본적 두려움일 겁니다.
여기서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이닉스가 미국에 완전히 등을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매출의 상당 부분이 미국 기업들과 거래에서 나오고 또 미국 시장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소비지 아닙니까? 하이닉스가 수출을 멈추면 본인도 손해를 보지 않을까요?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한 매출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전략 차원에서 보면 공급망을 무기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입니다. 하이닉스가 당장 미국을 버리겠다는 건 아니지만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전략적 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워싱턴이 한국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관세 폭탄을 던진다면 하이닉스가 공급 일정을 조금 늦추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데이터 센터 수십 곳이 마비됩니다. 그 순간 피해를 보는 쪽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생각해보니 그렇군요. 실제로 2024년에 하이닉스가 일부 생산 라인을 전환하면서 공급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적이 있었죠. 그때 엔비디아의 GPU 출하량이 크게 지연됐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동시에 프로젝트를 연기했습니다. 주가가 흔들리자 미국 언론에서는 보이지 않는 나라, 한국이 미국 AI의 목줄을 쥐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워싱턴은 비로소 깨달았을 겁니다. 삼성만이 아니라 하이닉스도 미국의 숨통을 언제든 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요. 미국은 2022년부터 반도체 패권을 되찾겠다며 CHIPS 액트를 야심차게 추진했습니다. 수천억 달러의 보조금을 풀어 인텔과 TSMC, 그리고 삼성까지 불러 모으며 미국을 다시 세계 반도체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인텔은 여전히 7나노에서 허덕이고 있고 TSMC 애리조나 공장은 숙련 인력 부족과 현지 노조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이 야심차게 내놓은 법안이 세계 패권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무능과 한계를 드러내는 장면이 된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이야말로 미국의 자존심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워싱턴은 CHIPS 액트로 한국과 일본, 대만의 기술을 흡수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삼성과 하이닉스는 자국 기술을 절대 넘기지 않았습니다. EUV 장비를 다루는 노하우, 포토레지스트 관리 능력, 그리고 초순도 웨이퍼 제조 기술, 올 오브 디즈는 끝내 미국 땅에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장은 지어도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반도체는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인재와 경험이 필요하다는 걸 미국이 뒤늦게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대중 앞에서 CHIPS 액트가 미국을 부활시켰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다 압니다. 오히려 한국이 더 웃고 있다는 사실을요. 왜냐하면 삼성은 미국 투자 과정에서 핵심 기술은 철저히 본국에만 남겼고 하이닉스도 동일한 전략을 썼습니다. 결국 미국은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반쪽짜리 공장만 얻었을 뿐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미국 세금으로 생산시설 일부를 확충하면서도 기술 주도권을 전혀 내주지 않았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치욕적인 결과죠. 여기서 질문 하나 해봅시다. 미국이 정말 기술을 가져오고 싶다면 강제로라도 압박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조지아 사건에서 보듯 미국은 기술자들을 억류하거나 법적 소송을 무기로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이 장기적으로도 안전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 답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조지아 사건에서 워싱턴이 얻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계 시장은 미국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한국은 기술 인질 국가가 아니라 기술 주권 국가로 국제적 위상을 강화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아무리 압박을 시도해도 공급망 붕괴 위험 때문에 오히려 먼저 무릎 꿇는 건 워싱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당장 대체 불가능한 구조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기술력이 부족하고 일본은 뒤처졌고 유럽은 인프라가 없습니다. 한국을 흔드는 순간 미국은 스스로 목줄을 쥐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인텔이 CHIPS 액트 지원금으로 세운 공장마저도 결국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장비와 소재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게 최근 드러났습니다.
반도체는 단순히 돈과 건물로 해결되는 산업이 아니죠. 사람, 기술, 경험이 삼위일체로 모여야 가능한 분야입니다. 이 점에서 한국은 이미 독보적 위치에 서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자본을 퍼부어도 한국이 가진 내공을 단기간에 따라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반도체 칩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칩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소재와 부품입니다. 반도체가 21세기의 쌀이라면 소재와 부품은 물과 햇볕에 비유할 수 있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기반이 없으면 반도체 생산은 단 하루도 유지되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의 힘이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EUV용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네오니 크립톤 같은 희귀가스, 초순도 실리콘 웨이퍼 올 오브 디즈가 한국 없이는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칩이 아니라 칩을 낳는 토양까지 한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거대 기업만 주목하는데 사실은 한국의 수많은 소재 기업들이 세계 반도체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UV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이 과거 무기화하려다 실패한 분야였죠. 그때 한국이 국산화를 성공하면서 지금은 미국조차 서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ASML이 장비를 공급해도 그 장비에서 제대로 작동할 포토레지스트 없이는 무용지물입니다. 또 고순도 웨이퍼 역시 한국이 없으면 전 세계 생산 라인이 서버립니다. 미국이 CHIPS 액트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도 이 분야를 자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소재는 일본이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거나 중국이 자급을 서두르고 있다는 주장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일본은 아베 시절 한국을 흔들려다가 오히려 스스로 시장을 잃었습니다.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레지스트 장비 돌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국산화에 성공했고 지금은 일본 제품을 굳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은 더 심각합니다. 자체 생산을 한다고 하지만 순도와 품질이 턱없이 부족해 글로벌 라인에서는 쓰지도 못합니다. 결국 소재 공급망의 진짜 주인은 일본도 중국도 아닌 한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싶습니다. 소재가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라는 점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군사적으로 강력하다 해도 레이더나 미사일 유도 시스템의 핵심 칩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포토레지스트와 웨이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국이 틀어지고 있다면 결국 미국의 국방도 서울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 한 줄의 법령으로 특정 소재 수출을 제한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순간 미 국방부의 수많은 프로젝트가 올스톱될 겁니다. 동맹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소재의 목줄을 잡힌 인질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완전히 의존한다면 왜 스스로 소재 국산화를 못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반도체 소재는 단순한 화학 공정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의 산물입니다. 예컨대 네온가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공급이 끊겼을 때 한국이 자체 공급망을 재구축해 위기를 넘겼습니다. 반대로 미국과 일본은 그 위기에서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위기 대응 능력조차 한국이 앞서 있다는 증거죠. 이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제로 유럽조차 최근에 한국과 소재 공급 협정을 강화했습니다. 독일, 프랑스가 미국을 제치고 한국 기업과 손잡은 이유가 바로 안정성과 품질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연합 보고서에는 아예 한국 없이는 EU 반도체 전략도 무의미하다는 문구가 적시되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지금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숨겨진 지배자는 다름 아닌 한국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이 미국의 국방과 AI, 첨단 산업을 사실상 지탱하고 있다는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어느 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단 한 줄의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가정합시다. 한국 반도체 수출 전면 중단, 단 하루, 단 일주일만이라도 밸브를 잠근다면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워싱턴의 항공모함 전단이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어도
내부의 레이더와 지휘 체계가 멈추면 그건 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실리콘밸리의 데이터 센터 불이 꺼지고 AI 연구가 중단되며 월스트리트 주가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바로 이 시나리오가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입니다. 특히 군사적으로 생각해보죠. 미군이 자랑하는 패트리엇, 사드, F-35, 이지스 구축함, 올 오브 디즈는 반도체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칩 공급이 끊기면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전력 전체가 무력화됩니다. 만약 동북아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동시에 한국이 칩 밸브를 닫았다면 미군은 단 한 발의 미사일도 제대로 발사하지 못하고 위성 정찰도 불가능해질 겁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더 무서운 전략적 변수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미국은 뼈저리게 깨닫게 되겠죠.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설마 한국이 그런 극단적 조치를 하겠는가? 결국 한국도 미국 시장에 의존하니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나 조지아 사건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미국이 한국 기술자를 무리하게 억류했을 때 한국 내 여론은 단숨에 이제는 칩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실제로 수출을 멈추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만 언급되자 월스트리트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즉, 한국이 실제로 밸브를 잠그지 않아도 잠글 수 있다는 위험만으로도 미국은 공포에 빠집니다. 저는 여기서 반론을 하나 제기하고 싶습니다. 만약 한국이 칩 밸브를 정말로 잠가버린다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동시에 흔들리게 됩니다. 한국 자신도 타격을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과연 한국이 이런 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히 수출과 매출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밸브를 잠글 수 있는 권리 자체가 힘입니다. 실제로 한국이 전체를 끊지 않더라도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제한을 건다면 그 효과는 동일합니다. 예컨대 워싱턴이 부당한 압박을 가하면 한국은 미국향 공급만 늦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만 직격탄을 맞고 유럽이나 아시아의 다른 동맹국은 계속 공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선택권은 한국에게 있고 미국은 항상 그 리스크를 떠안아야 합니다. 듣고 보니 그렇군요. 실제로 최근 유럽연합이 한국과 별도의 칩 공급 협정을 체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을 건드리면 우리는 안정적으로 공급받겠다는 보험이죠. 워싱턴 입장에서는 최악의 악몽입니다. 동맹이라 믿었던 서울이 언제든 칩 밸브를 무기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순간 미국의 패권은 단숨에 무너집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나 외교 마찰이 아니라 사실상 워싱턴이 한국을 잘못 건드렸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세계에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2024년 조지아주에서 미국 당국이 한국 반도체 기술자 300여 명을 무리하게 구금하고 조사를 벌였을 때 미국은 한국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믿었겠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월스트리트가 먼저 흔들렸습니다. 다우존스가 하루 만에 5% 이상 폭락했고 나스닥에서는 반도체 AI 관련주들이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왜일까요?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깨달은 건 미국이 한국 기술자를 붙잡으면 미국 산업이 마비된다는 냉혹한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워싱턴은 한국을 제압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스스로의 목을 조른 꼴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단순한 노동력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계 최첨단 반도체 라인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브레인이자 심장입니다. 한 명의 엔지니어가 수십 명의 현지 인력을 대체하는 가치가 있다는 건 이미 업계에서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들을 억류하자마자 삼성과 하이닉스는 본국으로 인재 철수를 검토했고 동시에 한국 내 여론은 이제 칩으로 보복해야 한다. 는 쪽으로 들끓었습니다. 워싱턴은 곧바로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잡은 건 인질이 아니라 뇌관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을 지켜본 중국과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조용히 있었지만 속으로는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반도체 산업 역시 한국 기술자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못 나가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더 뼈아팠습니다. 20화 시계로 총리 체제에서 우리는 여전히 기술 강국이라고 외쳤지만 세계 언론은 오히려 한국 기술자의 가치를 더 크게 조명했습니다. CNN과 파이낸셜 타임스가 동시에 한국 기술자 구금은 미국 경제의 자살 행위라고 보도했을 때 일본은 철저히 배제된 존재로 취급당했죠. 한국만이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 강국이라는 메시지가 다시 한번 확인된 겁니다. 하지만 반론 하나 제기해 보겠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기술자들이 풀려나긴 했지만 미국의 사과는 형식적이었고 한국이 더 큰 보복을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정말 미국에 충격을 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오히려 워싱턴이 결국 한국은 행동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얻은 건 아닐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시장 반응입니다. 한국 정부가 강경하게 나서지 않아도 단순히 미국이 한국 기술자를 억류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에 손을 대는 순간 국제금융시장이 먼저 반응한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즉, 한국이 굳이 보복하지 않아도 미국은 스스로 피해를 입는 구조에 묶여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이후 연설에서 우리의 기술자와 기업은 더 이상 협상의 카드가 아니라 국가의 자산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경고장이었고 워싱턴도 그 신호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사건 이후 미국 국방부와 백악관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과 서둘러 비공개 회의를 연 것도 그 때문이겠죠. 기술자를 억류하는 방식은 오히려 미국 스스로를 무너뜨린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세계 언론들도 이를 조지아의 딱이라고 불렀습니다. 초강대국이 중견국이라 여겼던 한국에게 오히려 따기를 맞고 정신을 차린 셈이죠. 사실 조지아 사건 이후 가장 큰 파장은 단순히 기술자 구금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국의 남기를 거부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른바 두뇌 역류, 브레인 리버스 플로 현상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를 퍼부어도 핵심 인재 없이는 칩 하나, 라인 하나 제대로 가동할 수 없습니다. 한국 기술자 한 명이 빠지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현지 엔지니어 수십 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런 경험과 숙련도를 가진 인재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재가 빠져나간 순간 미국의 자랑이던 실리콘밸리조차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인력 부족이 아니라 지식의 공백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더 치명적입니다. 반도체 공정은 매뉴얼대로 따라하면 되는 단순 노동이 아닙니다. 몇십 년간 몸으로 쌓아온 노하우, 순간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대거 한국으로 돌아갔으니 미국 내 현장은 단숨에 마비된 겁니다. 실제로 2024년 말 실리콘밸리의 한 메모리 스타트업이 라인 가동을 못하고 파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핵심 한국 엔지니어 12명이 철수하자마자 프로젝트 전체가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이건 미국 입장에서 충격적인 신호였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 인재들이 한국으로 돌아온 뒤 어떤 효과를 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그리고 한국의 수많은 패비스 기업들은 돌아온 인재 덕분에 오히려 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배운 글로벌 네트워크와 경험이 본국 산업과 결합하면서 한국 반도체 생태계는 폭발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즉, 미국은 인재를 잃은 동시에 경쟁자를 더 강하게 만든 셈이죠. 워싱턴은 이 상황을 두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반론을 제기하자면 미국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우수 인재를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도, 동남아, 유럽에서 수많은 기술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국 기술자가 떠난다고 해서 실리콘밸리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건 과장이 아닐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미국이 끌어들이는 인재는 대부분 소프트웨어나 일반 엔지니어링 인력이지 최첨단 반도체 라인을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숙련자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HBM 공정에서 발생하는 나노 단위의 오차를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은
한국과 극소수 네덜란드, 대만 엔지니어뿐입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와 대만조차 규모가 제한적이죠. 결국 한국이 가진 인재풀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인도 출신 소프트웨어 인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EUV 장비를 다루는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하군요. 인재의 역류는 단순한 인력 이동이 아니라 전략적 균형의 변화라는 겁니다. 실리콘밸리는 점점 텅 비어가고 반대로 한국은 귀환한 두뇌로 인해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돈으로 해결하려 해도 사람 자체가 없으니 방법이 없는 것이죠. 사실 이건 과거 일본이 겪었던 몰락과도 닮았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반도체 인재를 지켜내지 못했고 결국 글로벌 무대에서 밀려났습니다. 지금 미국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단순히 기업 차원이나 인재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국제규범을 만들면 한국이 따라가는 구조였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한국 국회가 반도체 소재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 혹은 특정 국가 우선 공급 법안을 통과시키면 워싱턴조차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겁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실제 사례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예컨대 2025년 초 한국 정부가 전략적 기술 보호법을 개정해 특정 기술자의 해외 파견을 제한하자 미국 국방부와 실리콘밸리는 즉각 한국에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법 때문에 프로젝트가 늦어진다라며 항의했지만 결국 한국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고 미국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재명 대통령이 한 연설에서 한국은 더 이상 규범의 수용자가 아니라 창조자라고 선언한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워싱턴이 세계의 규칙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한국의 법령이 글로벌 반도체 질서의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미국이 아무리 자율 규제를 내세워도 실제로는 한국의 정책 방향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생산 라인이 멈춰버리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역전 현상입니다. 동맹의 이름을 빌려 미국이 한국을 통제하려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미국이 한국법을 따르는 처지가 된 겁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군사력과 금융 패권을 쥐고 있는데 한국이 법으로 압박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시대의 힘은 총이나 탱크가 아니라 칩과 소재에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도 이를 인정합니다. 실제로 한국 국회에서 반도체 세제 혜택과 공급 우선권 법안이 통과되자 미국 기업들의 주가가 요동쳤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법을 바꾸면 곧바로 우리의 공급망이 흔들린다는 걸 투자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이 아무리 불만을 제기해도 결국 먼저 조율을 요청한 쪽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군요. 한국이 법적 권한을 이용해 지나치게 강경하게 나서면 오히려 역풍을 맞지 않을까요? 미국이 동맹을 이유로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선택권입니다. 한국은 법을 무기로 압박하는 게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면서 전략적 카드를 꺼내는 겁니다. 예컨대 한국기술자보호법은 미국을 직접 겨냥한 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기술자들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영향을 받는 건 미국 기업이죠. 이처럼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는 방식으로 법을 만들면 미국은 반대하기 어렵습니다. 압박하려 해도 이미 세계 여론은 한국 편에 서게 됩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일본과 중국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더 분명합니다. 일본은 자국의 법으로 소재를 무기화하려다 국제적 비난만 받고 실패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수출 규제 법안을 내세웠지만 품질이 낮아 시장에서 외면당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법을 내세울 때마다 글로벌 시장이 오히려 안정성을 기대하며 지지합니다. 워싱턴조차 이를 무시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군요. 미국은 늘 한국을 동맹이라 부르며 한미 관계를 대등한 파트너십처럼 포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지금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는 수준은 동맹의 범주를 넘어선 인질 관계에 가깝습니다. 국방, AI, 금융 도울 분야에서 한국이 칩밸브를 쥐고 있으니
사실상 워싱턴은 서울이 기침 한 번만 해도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벌어진 사건들을 보면 실상은 한국이 열쇠를 쥔 주인이고 미국은 열쇠에 묶인 인질입니다. 예를 들어 조지아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미국은 한국 기술자를 억류하면서 압박을 가하려 했지만 그 순간 시장은 미국을 위험 요인으로 인식했습니다. 동맹이라면 서로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미국은 한국을 흔들려다 자신이 흔들렸죠. 또 국방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해구산을 제공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미군 무기 체계가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칩은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보호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미국의 전쟁 기계를 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동맹이라기보다는 미국이 한국에게 목줄을 잡힌 인질이라는 의미 아닐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사실을 워싱턴 내부도 이미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에는 한국의 반도체 공급 없이는 미국 국방 전략이 무너진다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심지어 국방부 내부에서조차 우리는 한국의 결정에 따라 작동하는 군대라는 자조적인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우리가 주도한다는 이미지를 유지하려 애쓰는 거죠. 그러나 인질관계를 동맹처럼 포장한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론을 제기하자면 한국도 미국의 해구산과 안보 보증에 의존하는 부분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만약 북한이 위협을 가했을 때 미국의 군사력이 억제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지 않나요? 그렇다면 완전히 인질 관계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미국의 해구산이 실제로 한국을 지켜줄지 아니면 미국 이익에 따라 움직일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방위비를 20배 인상하겠다고 요구하며 돈을 내지 않으면 지켜주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동맹의 언어일까요? 반대로 한국은 미국에게 칩을 제공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조건을 내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조건적으로 미국의 산업과 국방을 지탱해왔죠. 그렇다면 누가 더 신뢰할 수 있는 동맹입니까?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게 인질처럼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군요. 일본과 비교하면 더 분명합니다. 일본은 미국에게 철저히 종속되어 있으며 독자적인 기술 주도권도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독자적 기술과 소재를 무기로 미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인질이면서 동시에 필수 파트너라는 모순된 존재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유럽은 미국의 반도체의 방위산업 기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했습니다. 인텔과 IBM, 그리고 미군의 군사 시스템을 따라가는 게 기본 공식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가 잇따라 한국과 반도체 협정과 군수기술 협력을 체결하면서 사실상 워싱턴 대신 서울을 택한 겁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유럽은 이제 미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CHIPS 액트 실패, 조지아 사건에서 드러난 미국의 무리한 압박,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정책들 올 오브 디즈가 유럽을 실망시켰습니다. 반면 한국은 안정적이고 기술적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특히 2025년 초 유럽연합은 차세대 AI 인프라 프로젝트의 주요 반도체 파트너로 한국 기업을 지정했습니다. 인텔을 제치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선정된 것이죠. 독일 지멘스, 프랑스 탈레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올 오브디즈가 한국과 함께 국방 AI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칩을 사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유럽의 차세대 기술 표준이 한국 기술을 중심으로 짜이고 있는 겁니다. 이는 사실상 유럽이 미국이 아닌 서울을 기술의 본산으로 인정했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유럽이 왜 인텔이나 미국 기업 대신 한국을 선택했는가입니다. 첫째, 신뢰성입니다. 미국은 언제든 정치적 이유로 수출 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파트너십을 중시하며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합니다. 둘째, 기술력입니다. 인텔은 7나노조차 안정적으로 못 만들고 있지만 삼성은 2나노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셋째, 전략적 이익입니다. 유럽은 이제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독자성을 원하고 그 독자성을 지탱해줄 유일한 기술 동맹이 한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반론을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택했다고 해서 완전히 미국을 버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토 체계는 미국 중심이고 금융과 군사 동맹도 워싱턴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이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다는 말은 다소 과장된 게 아닐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중심의 이동입니다. 유럽이 완전히 미국을 버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미국을 절대적 중심으로 두고 한국이나 일본은 주변 옵션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유럽이 차세대 기술 인프라의 중심을 한국과 함께 설계한다는 건 이미 패권이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여전히 군사적으로는 나토를 장악하고 있어도 기술 경제 패권은 한국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이 흐름에서 완전히 소외되었습니다. 20화 시계로 총리체제에서 일본이 아무리 우리는 기술 강국이라 외쳐도 유럽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대의 변화입니다. 실제로 프랑스 언론 르몽드는 최근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21세기의 파리 베를린 축은 더 이상 워싱턴에만 기대지 않는다. 서울이 새로운 축의 한 축이 되었다. 이 말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닙니다. 유럽이 기술과 안보에서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국은 충격을 받았겠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는 반도체와 국방, 그리고 인재 차원에서 한국의 힘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힘은 금융시장에서 드러납니다. 사실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는 삼성과 하이닉스 공급 차질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문 하나만으로도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칩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칩이 곧 AI, 국방, 클라우드, 자율주행, 에너지 도올 오브 디즈의 기반이 되니까 삼성과 하이닉스의 행보는 곧 세계 금융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서울이 발표하는 한 줄의 보도자료가 워싱턴 증시의 수천억 달러를 흔들어 버린다는 사실, 이게 바로 금융의 지렛대입니다. 가량 늦춘다고 발표했을 때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동반 급락했습니다. 단순히 침엽 박스가 늦어진 것뿐인데 월스트리트는 즉각 AI 붕괴 공포에 휩싸였던 겁니다. CNN은 그때 헤드라인으로 서울의 결정에 월스트리트가 무릎 꿇었다고 썼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은 한국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반대로 한국이 생산 확대를 발표하면 바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폭등합니다. 즉, 미국 주식시장의 호황과 불황은 이제 한국의 손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앞에서는 미국은 여전히 기술 패권국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백악관 경제참모 보고서에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공급 변수는 미국 금융 안정성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로는 큰 소리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발표를 하루에도 수십 번 모니터링하는 게 워싱턴의 현실이죠. 이건 군사적 인질보다 더 강력한 인질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은 총보다 빠르고 주가는 미사일보다 더 무섭게 세계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론이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본질적으로 다변화되어 있고 장기적으로는 균형을 찾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큰 영향을 미쳐도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안정화되며 대체 공급망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울이 월스트리트를 영구적으로 흔든다고 보는 건 과장이 아닐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금융의 세계에서는 순간의 충격이 곧 국가의 힘입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수천억 달러가 증발하는 충격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정치적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워싱턴 정가가 조지아 사건 이후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도 바로 월스트리트가 흔들렸기 때문이죠. 장기적 균형이야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 정치인들은 선거를 치러야 하고 기업들은 투자자 압력에 시달립니다. 바로 이 즉각적 파급력이 한국의 금융 지렛대인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실제로 최근 유럽 투자자들이 인텔보다 삼성, 마이크론보다 하이닉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을 정도로 한국 기업이 금융시장에서 절대적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세계 자본의 안전자산처럼 취급받는 현상, 이건 분명 새로운 질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부분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미국이 스스로를 초강대국이라 자부하지만 실상은 한국 반도체 소재 인재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국방도, AI도, 금융도 모두 한국이라는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은 여전히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포장하려 합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제 속지 않습니다. CNN, 파이낸셜 타임스, 유럽의 르몽드까지 모두 한국이 21세기 기술 패권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동맹이라 불러도 실상은 인재관계였고 이제는 한국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는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F-35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엔비디아 GPU,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올 오브 디즈는 한국 칩과 소재가 없으면 멈춰섭니다. 더 나아가 월스트리트의 금융시장조차 삼성과 하이닉스의 발표에 따라 오르내립니다. 결국 한국은 단순한 기술 공급자가 아니라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심장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무시하거나 압박하려 들면 그 피해는 미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일본은 이미 기술 경쟁에서 밀려났고 중국은 아직 미세 공정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세계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국과 손잡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 스스로의 자각입니다. 과거 한국은 늘 우리는 미국의 보호 아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반대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보호 아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설에서 밝힌 것처럼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종속국이 아니라 기술 주권국입니다. 이 주권을 바탕으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당당히 조건을 걸고 협상을 주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발 물러서면 미국은 더 큰 요구를 들이밀겠지만 우리가 당당히 맞서면 결국 양보하는 쪽은 워싱턴입니다. 결국 이것이 시청자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20세기의 패권은 석유였지만 21세기의 패권은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의 열쇠를 쥔 나라는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동맹의 이름으로 포장된 관계의 본질을 우리는 이제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이 없이는 기술도 산업도 군사력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냉정한 사실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내린 최종 결론입니다.